요양원에 있다 보면요. 하루하루가 조용하게 흘러가는 게 당연하다는 듯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아침엔 간호사들의 발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밥술에 끄는 소리, 그리고 방마다 들리는 기계음과 어르신들의 짧은 기침 소리.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은 좀 달랐습니다. 아니, 많이 달랐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화요일이었고, 날씨는 맑았지만 저녁부터 기온이 뚝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모두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따뜻하게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고, 저도 조용히 순회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죠. 사무실에서 웬 웃음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 방에서 웃음이 나온다는 게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 방엔 백 여사님이 계셨어요. 입소하신 지 8개월쯤 됐고요. 가족이 찾아온 적도 없고 말수도 거의 없던 분이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가끔씩 창밖을 멍하니 보면서 혼잣말을 하시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턴 그마저도 없었죠. 눈빛도 점점 흐려지고 표정도 거의 없어진 분이셨어요. 늘 똑같은 담요를 덮고 늘 똑같은 자세로 누워만 계셨거든요. 간호사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은 거의 없고 가끔 눈빛으로만 반응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은 조용한 공간이었고 가끔 그 방에 들어가면 마음이 먹먹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방에서 웃음소리가 났다니까요. 정말 생생하고 또렷하게요. 저도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너무 낯설었어요. 이곳에서 웃음이라는 게 그렇게 생경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걸어갔어요. 일부러 슬리퍼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발을 바짝 들고 걸었고요. 문틈 사이로 슬쩍 들여다보는데 그 광경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백 여사님이 침대에 앉아 계셨고 그 손을 한 젊은 남자가 꼭 잡고 있었어요. 그 남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온 청년 같았는데 명찰도 없고 복장도 평소 자원봉사자랑은 달랐어요. 눈빛이 참 이상했습니다. 낯선데도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랄까. 그 청년이 백 여사님에게 뭔가를 속삭이듯 조근조근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말을 듣는 여사님의 눈이 처음으로 촉촉하게 반짝였어요. 그러다 결국 웃으셨어요. 낄낄 웃는 것도 아니고 참 안에다 터져나온 듯한 웃음이었죠.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가에 주름이 가득 퍼지면서 터지는 그런 웃음이요. 저는 솔직히 말해 당황했어요. 저런 표정을 지으실 수 있는 분이었구나 싶었거든요. 그 청년도 그런 백 여사님을 보며 함께 웃었고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그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확 왔어요. 침묵이 기본인 요양원에서 그 웃음은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또 웃음이 들릴까봐, 또 뭔가 변화가 생겼을까봐요.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무실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거든요. 처음엔 한 번이었던 웃음이 어느 순간은 두 번이 되고 그 다음엔 백 여사님이 먼저 말을 건네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왜 늦었어요? 그 이야기 어제 해준 거 다시 해줘요. 그 말씀을 하시던 여사님의 목소리는요, 정말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그 청년이었어요. 우리가 몰랐던 백 여사님의 마음 깊숙한 곳을 열어준 단 한 사람이요. 그 웃음 한 번이 요양원 전체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인지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간호사들도, 원장님도, 다른 보호자들도요. 명찰도 없었고 봉사일지에도 이름이 없었으니까요. 사실 그날 이후로도 그 청년은 자주 왔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없었고 늘 조용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백 여사님 옆에 앉아서 오래 머물다 조용히 돌아갔어요. 처음엔 우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인이세요? 그 청년은 그때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 구체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 여사님은요, 그 청년만 보면 눈빛이 바뀌었어요. 누워있다가도 상체를 일으켰고 손을 뻗어서 그 아이의 손등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손,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누군가를 만난 사람처럼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괜히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고 조심스레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그날도 청년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백 여사님이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어렸을 때도 말이 없었지. 그 말에 청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짝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요, 묘하게 슬펐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이 아이 가족이구나. 그냥 자원봉사로 온 게 아니고 백 여사님이 오래도록 기다려온 가족이구나.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었을까? 왜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을까? 백 여사님은 늘 그랬습니다. 누가 가족이 있냐고 물어보면 없다 하셨어요.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다고 단정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가족 없는 분으로 알고 지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청년은 백 여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백 여사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 내 아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왔는지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 밤 야간 근무를 서면서 문득 원무과에서 보관 중이던 백 여사님의 입소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가족란은 무로 되어 있었고 보호자 서명란도 비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입소 당시 인터뷰 기록에서 눈에 띄는 문장을 발견했어요. 가족과 연락을 원하지 않음. 저는 그때 무언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연락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던 것.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몰랐지만 분명 어떤 큰 상처가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아물지 않는 종류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돌아왔어요. 백 여사님의 곁으로요. 요양원은 그런 재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떠나는 사람은 많고 돌아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자식들이 점점 연락을 끊고
보호자 번호도 바뀌고 찾아오는 사람 없는 방이 늘어가는 곳. 그게 요양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왔어요. 아무 말 없이, 명찰 하나 없이 백 여사님의 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고 요양원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그 장면을 봤거든요. 백 여사님 방 앞에서 몰래 듣고 지켜보던 분들이 말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나도 딸이 있어요. 그 애는 전화는 안 하지만 마음은 알겠어요. 그렇게 조용했던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저 역시 그 웃음과 재회를 통해 이곳에 다시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그냥 일하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라는 걸. 그 두 사람 덕분에 다시 깨닫게 되었죠. 요양원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저 흐르기만 하던 시간 속에서 이제는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백 여사님과 말없는 그 아들의 손끝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도대체 왜 백 여사님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던 걸까? 아들은 또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나타나지 않았던 걸까?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들의 모습은 너무 조용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방문한 청년이 백 여사님의 침대 옆에 앉았고 여사님은 침묵을 깨듯 아주 느리게 하지만 또렷하게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너 마지막에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됐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순회 중이었지만 복도에서 그 말을 듣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선을 바닥에 두고 여사님의 말이 끝나길 기다리는 듯했죠. 엄마가 그렇게 말렸잖니. 제발 그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제발 그 인생은 너랑 안 어울린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조금씩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흔하디 흔한 이야기였지만 이들에겐 너무도 깊은 상처였던 거죠. 백 여사님의 눈빛은 떨렸고 목소리는 숨을 참고 짜는 듯 떨렸습니다. 그날 너 나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는 내 인생에서 없다고. 그 말하고 너는 10년이 넘도록 나타나지도 않았어. 그때 청년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고개를 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그저 조용히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손끝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프다고, 미안하다고, 후회한다고.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손끝으로 전하는 고백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저는 백 여사님의 입소 첫날이 떠올랐습니다. 서류를 작성하시던 날, 그 빈 보호자란을 보며 우리는 그저 외로운 노년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식을 내 손으로 끊어내야 했던 어머니의 분노, 서운함, 후회, 그리고 미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을 혼자 품고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엔 말조차 잃어버리신 거겠죠. 아무리 손을 잡고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던 그날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 대화를 나눈 그날 이후 청년은 처음으로 간호사실로 왔습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마치 미안한 사람처럼 고개를 낮춘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입소자 약물 복용 기록 어디에 쓰면 되나요? 그날부터 청년은 백 여사님의 간병을 직접 돕기 시작했어요. 식사 보조, 약 챙기기, 세면 도우미까지. 저희 직원들도 깜짝 놀랐죠. 자원봉사자도 아닌데 자식이 직접 어머니를 돌보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특히 그렇게 오랜 시간 단절된 관계였다면 더더욱요. 그런데 청년은 아무런 설명도 부탁도 요구도 없이 스스로 그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다른 어르신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옆방의 박 어르신은 나도 아들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하시고, 늘 벽만 보던 김 어르신도 우리 딸은 외국에 있지만 편지라도 써볼까 싶어 하셨어요. 백 여사님과 아들의 대화는 단지 한 가족의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요양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갇혀있던 감정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시작점이었어요. 백 여사님은 조금씩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눈빛도 또렷해졌고요. 하루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때 내가 너무 고집부렸어요. 그 여자가 싫었던 건 사실 나보다 그 애가 나를 떠나는 게 더 두려웠던 거죠.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오래도록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어요. 이토록 조용한 화해는 처음이었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울지 않았고 손을 뻗어 끌어안지도 않았지만 그들 사이엔 분명히 뭔가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건 시간을 거슬러 다시 시작하는 어떤 사랑 같았고요. 그 조용한 화해의 중심에서 저는 처음으로 요양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곳이 단순히 남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아니라 멈춘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도 더 이상 여기를 일터라고만 부르지 않게 된 건요.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백 여사님의 몸 상태가 조금씩 아주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식사량이 줄었고 그러다 며칠 뒤엔 침대에서 일어나시는 게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간호사로서 저는 그런 변화를 금방 알아챌 수 있었어요. 사람의 몸은 나날이 말은 하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조금씩 고장이 나는 법이니까요. 그 변화는 눈에 띄게 급속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방향은 한쪽이었습니다. 점점 말라가고 점점 잠이 많아지고 어느 날은 눈을 떴는지도 모를 정도로 고요해지셨습니다. 청년은 그 변화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엔 조용했지만 그래도 자주 여사님의 손을 잡았고 눈을 마주쳤고 가끔은 백 여사님이 좋아하는 클래식 라디오를 틀어드리기도 했죠. 그런데 백 여사님의 몸이 약해지기 시작한 이후로는 점점 그 청년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은 점점 깊어졌고 말수는 줄어들었고 무릎을 꿇고 여사님의 손을 잡은 채 긴 시간을 버티는 모습이 많아졌어요. 하루는 저녁 근무 중에 조용히 간호사실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문을 열었더니
청년이 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렸고 얼굴은 잿빛이었어요. 간호사님, 혹시 어머니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질문에 선뜻 며칠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의사도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건 백 여사님은 정말 마지막 길목에 서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청년도 그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요양원에 왔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가끔은 밤중에도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만 잡고 때로는 어머니의 이마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아주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얼마 후 백 여사님은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편안한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직원들도 하나둘씩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불이 꺼지고 요양원은 깊은 잠에 들어간 시간이었죠. 청년은 여느 때처럼 사무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고 백 여사님은 숨결 하나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사님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순회 중이었고 복도에서 희미한 소리를 듣고 방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들려온 건 놀랍게도 백 여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작고 약한 목소리였지만 또렷했고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여사님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대고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요. 진짜 진심으로. 그 짧은 대화, 어쩌면 마지막 말일 수 있는 그 두 마디는 지금도 제 가슴 깊이 박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꼭 많아야 하는 게 아니란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수십 년의 단절을 녹여내는 데는 딱 두 문장이면 충분하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백 여사님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못하신 거겠죠. 의식이 사라졌고 약으로 통증을 조절하며 남은 시간을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맙다라는 말, 그 마지막 한마디는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건 용서였고 고백이었고 안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들은 아들은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자신의 노트를 펴고 거기에 조용히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보낸 마지막 7일이라는 제목으로 그는 매일 한 줄씩 어머니가 눈을 깜빡인 순간, 손을 움찔한 순간, 옆에서 들었던 바람 소리까지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 이제는 정말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시간이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도착한 사랑도 분명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간만큼은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걸요. 백 여사님은 결국 그 주 일요일 새벽 아주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숨소리조차 남기지 않고 평소 누워 계시던 그 자세 그대로 손을 잡고 잠든 아들의 옆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을 직접 본 간호사는 아니었지만 그날 근무했던 동료가 저에게 말해줬어요. 정말로 아주 평화로웠어.
마치 숨 쉬는 것도 멈추는 것도 어색하지 않은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셨어. 그리고 청년은 여전히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루 종일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너무 늦게 알아버리는 순간, 그건 언제나 이렇게 조용하고도 아프게 지나가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손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것이 조금은 덜 슬퍼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백 여사님의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요양원 내에서 간소하게 준비되었고 외부 조문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은 따로 누구를 부르지 않았고 단지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돌봐드렸던 몇몇 간호사들에게만 작은 초대장을 손으로 적어 건넸습니다. 그 초대장에는 고맙습니다라는 글자만 단정하게 써 있었습니다. 장례는 평온했습니다. 꽃도 음악도 눈물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이라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시간 같았어요. 아들은 장례식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영정 앞에 긴 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직접 유골함을 들고 요양원 정문을 나서며 작게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게 작별 인사 같았어요.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머니와 온전히 이별하겠다는 인사요. 그렇게 그는 떠났고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 건강 체크, 약물 정리,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 간호사실 문 앞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얀 봉투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로 읽어주세요라고 쓰여 있었어요. 안에는 바늘로 접힌 A4 용지 한 장이 들어있었고 종이는 빳빳했지만 글씨는 조금 흔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수신인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기보다 이곳 전체를 향한 고백 같았습니다. 편지의 첫 줄은 이랬습니다. 여기 어머니가 잠들었던 방 앞에서 이 글을 씁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어진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등을 돌리시면 어쩌나, 아무 말 없이 잠든 척만 하시면 어쩌나, 매일 그런 상상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더 깊었습니다. 용서라는 게 거창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도 너무 늦었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손 하나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지는 그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매일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 밤 어머니가 들려준 그 한마디까지도요. 와줘서 고맙다. 어머니의 그 말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걷든 그 말 하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제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 손길 덕분에
저는 겨우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편지는 복사해서 요양원 게시판 한켠에 붙였습니다. 이름도 날짜도 없는 글이었지만 어르신들도 직원들도 그 글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누구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구는 오래도록 그를 바라보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 어르신은 글을 읽고 나서 나도 그 말 듣고 싶다, 고맙다 라고 중얼거리셨고, 김 어르신은 그 사람은 그래도 마지막에 아들 손을 잡았네 나는 하시며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공간은요, 슬픔이 흔하고 이별이 일상인 곳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감정이 메말라 버리기 쉽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보내고 또 누군가를 맞이하는 일의 반복 속에서 무뎌지기 쉽죠. 그런데 그 편지 한 장이, 그 조용한 글자들이 다시금 우리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어르신들 사이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옆자리의 손을 먼저 잡으려는 분이 늘었고, 밥을 먹다 말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꺼내는 어르신도 생겼습니다. 말이 많아진 건 아니지만 말 속에 마음이 담기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게 다 그 편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남길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그 글이 보여줬거든요. 그건 아주 작은 고백, 아주 늦은 미안함,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라도 전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무실 앞을 지납니다. 이제 그 방엔 다른 어르신이 계시지만 문득 문을 열면 여전히 백 여사님과 그 아들이 손을 맞잡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조용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던 그 순간이 아직도 그 방 안에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은 이 요양원 전체에 아주 천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요. 백 여사님의 마지막 이후로도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요양원은 여전히 조용했고, 계절은 어느새 겨울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어요. 여느 때와 같은 하루였죠. 어르신들의 식사가 끝난 오후 3시쯤 낯선 얼굴의 여성이 접수실에 들어왔습니다. 마른 체구에 단정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무언가를 찾는 듯 또렷했어요. 그분은 곧장 상담실로 향했고 저는 곁에 앉아 조용히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기억이 자꾸 흐릿해져서요. 혼자 두기가 겁이 납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지 저는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그 주 금요일에 입소하셨고 바로 사무실로 배정됐습니다. 맞습니다. 백 여사님이 계시던 그 방이었어요. 저는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침대를 새로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담요를 펼쳤고 창문도 꼭 닫고 커튼을 정성스레 걸었습니다. 뭔가 준비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새로 오신 입소자는 박금자 어르신이셨고 팔순을 넘긴 연세였지만 정정하셨습니다. 다만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식사도 반쯤 남기셨고 누구와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방 안의 공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전의 조용한 감정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듯한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뜻밖의 얼굴이 요양원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백 여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조금 야위었고 옷차림은 단순했지만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를 보자마자 조용히 인사를 건넸고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방에 지금 누가 계시죠? 저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사무실을 가리켰고 그는 한참을 그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지도 돌아서지도 않고요. 몇 분이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마침 병동 청소를 끝낸 후라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사이로 박 어르신의 낮은 기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 청년이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박 어르신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고 청년은 아주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서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박 어르신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고 청년이 조금 놀란 듯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예전에 자주 왔던 사람입니다. 박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더니 뜻밖의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아, 당신이 그 손자구만. 저도 놀랐습니다. 그건 치매 증상 중 하나였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도 당황하지 않았고 되려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손자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녀 옆에 앉아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그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너무나 지금 장면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을 맞잡은 두 사람, 조용한 방 안,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흐르던 공기까지 다시 시작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날 이후 청년은 일주일에 한 번 사무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방에 남기고 가신 시간이 아직 거기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가 왜 다시 왔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방은 단순한 병실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눈 공간이었고 용서를 받고 사랑을 되찾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어머니와 이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겠죠. 박 어르신도 그런 그를 편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창밖을 함께 바라봤고 가끔 청년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도 박 어르신은 잘 웃으셨어요. 물론 그 웃음이 늘 상황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건 꼭 맥락이 맞아야만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진심이면 그게 다 전해지니까요. 어느 날 청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꼭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도 아직 곁이 필요하거든요. 그 말이 저를 울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떠나보냈지만 손을 놓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따뜻했던 손길은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돌봄이 아니라 나눔이었고 회복이었고 어쩌면 두 번째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시간이 요양원에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손과 손 사이, 침묵과 침묵 사이에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다시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이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입추는 지났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커서 어르신들 감기 조심해야 할 시기였어요. 저는 간호사실에서 체온계를 정리하고 있었고 점심 식사 준비로 직원들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던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년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처럼 박 어르신을 보러 온 줄 알았는데 그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것을 저에게 건넸고 저는 펼쳐보다가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거기엔 요양보호사 교육이 수증과 지원서가 끼워져 있었어요. 정식으로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청년은 짧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갑자기 정식으로 이곳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거든요. 사실 요양원이라는 곳은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체력도 필요하고 감정도 잘 다스려야 하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본다는 건 큰 책임이 따르니까요. 그런데 그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이곳에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원장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면담 후 한참을 고민하셨지만 결국 받아들이셨습니다. 그의 태도와 지난 몇 달간의 행동이 모두 진심이라는 것을 이곳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그는 정식 요양보호사로 첫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출근 첫날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모두 그를 알아봤고 그 손자 청년이구만이라며 반가워하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얼굴만 보면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요양원에 작고 조용한 변화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식사 시간이 끝난 뒤 그는 언제나 식당 끝자리에 앉아 남은 식기를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성실하고도 고요해서 다른 직원들도 자연스레 도우려는 분위기가 퍼졌고 평소 불만이 많던 어르신들도 투정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한 어르신은 원래 식사 시간마다 국이 짜다, 반찬이 식었다며 목소리를 높이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떠주니까 밥이 덜 짜다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웃음은 전염됐고 웃는 얼굴은 어르신들의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 웃음 뒤에 담긴 건 단지 기분 좋은 농담이 아니라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어요. 청년은 일과 중에도 어르신들 손을 자주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같은 짧은 말과 함께 아주 자연스럽게 손을 덥석 잡는 모습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식의 손, 가족의 손을 오래 붙잡아 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손길이었죠. 그 손을 잡으면 어르신들이 먼저 눈을 감기도 했고 눈물 고인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꺼낸 무언가였고 마주 잡은 손끝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늘 같은 온도로, 같은 방식으로 그 자리에 있어 준다는 건 요양원 전체에 깊은 안정을 줬어요. 어느 날은 복도에서 아침 청소를 하던 중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우리 요양원 공기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들어왔을 뿐인데 말없이도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청년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회의 때도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고, 대신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정리해오는 성실함이 돋보였어요. 그리고 때로는 쉬는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 백 여사님에게 쓰듯 짧은 글을 종이 위에 적곤 했습니다. 그 글은 대부분 남기지 않고 찢어버렸지만 몇 장은 직원들 눈에 띄었어요. 그 중 하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돌보는 건 과거를 붙잡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지는 일입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돌봄이라는 걸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라 여기지만, 그 청년은 그걸 다음 사람에게 건네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 꾸준함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그런 변화 속에서 요양원 어르신들의 눈빛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와 하루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건 분명 기적이었습니다. 아무도 거창하게 외치지 않았고, 누구도 드라마처럼 눈물 흘리진 않았지만, 그 조용한 변화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요양원은 오늘도 여전히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말없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청년이 처음 사무실 앞에서 망설이던 그날이 마치 어제 같은데, 어느덧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요양원의 가구 배치도 직원들 얼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간호사 유니폼을 몇 번이나 바꿔 입었고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제 마음속에만은 전혀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조용한 밤이었고, 바깥에선 겨울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죠. 청년은 침대에 누운 백 여사님의 손을 조용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이미 온기가 많이 사라졌지만 청년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그 손을 붙잡고 있었죠. 그리고 백 여사님은 그 손 안에서 마지막 숨을 쉬셨습니다. 그 장면은 평생 잊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떤 이별은 울지 않아도 충분히 깊을 수 있다는 걸요. 사람은 꼭 소리 내 울지 않아도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런 순간에도 누군가 옆에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걸요. 청년은 지금도 이곳에 있습니다. 물론 매일 출근하지는 않아요. 다른 요양원에 정식으로 채용이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꼭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이제 그 방은 또 다른 어르신의 공간이 되었고, 창밖 풍경도 조금 달라졌지만 그는 말없이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밖을 바라보곤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곳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배웠구나. 떠나간 사람과의 마지막 순간에서 남아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까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거구나. 요양원은 변함없이 이별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도 어떤 어르신은 가족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고, 또 다른 분은 조용히 병실 창밖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순간 그 공간은 단순한 병실이 아니게 됩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사무실 앞을 지날 때마다 한 번 멈춥니다. 괜히 문틈 사이로 바람이 새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들리지 않아야 할 웃음소리가 어딘가서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해서요. 때로는 청년의 낮은 목소리, 때로는 백 여사님의 부드러운 음성,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오고 가던 감정의 순결 같은 것들이 그 방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닿고 있을지도 몰라요. 요양원이란 공간은 어쩌면 그런 곳일 겁니다. 사라진 감정들이 흩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손을 통해 또다시 이어지는 장소. 눈물이 말라버린 곳이 아니라 눈물이 다시 따뜻해지는 곳. 저는 가끔 자정이 넘은 시간 간호사실 불만 켜놓고 혼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백 여사님의 편지, 청년이 남긴 문장들, 그리고 내가 직접 목격한 수많은 이별과 만남들. 그 모든 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요. 사람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함께 견뎌줬느냐로 기억된다는 걸 저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는 것도 어쩌면 그 기억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누군가를 떠나보낸 기억이 있을 겁니다. 혹은 미안하단 말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 손을 다시 잡을 수 없다 해도 기억 속에서라도 마음을 전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작은 한마디로, 작은 손짓 하나로도 우리는 서로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은 누구와 닿아 있나요? 혹은 누구의 손을 놓치고 있진 않나요? 다시 한번 그 손을 꼭 잡아주실 수 있다면 이 이야기의 끝도 그렇게 따뜻하게 닫히지 않을까 싶습니다.